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삼키고 돌아와 혼자 서럽게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71살입니다. 밖에서는 나름 성격이 센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자식 앞에서만큼은 늘 작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제 약속을 쉽게 미루고,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아들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식들이라고 믿었고, 그들을 위해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늘 우선이었고, 제 감정보다 그들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천장만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을요. 양옆 침대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제 침대 옆에는 텅 빈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살 이상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식에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살보다 자식의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 통계 속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한 문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겨우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된 그 말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사느라 바쁘다. 이 한 문장을 말하기까지 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수없이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70이 넘어서야 겨우 배운 이 한 문장과 그 말을 입에 올리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 말을 배우고 난 뒤 뒤늦게 찾아온 평화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 앞에서 늘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3번이나 미뤄진 어느 약속, 혼자 눌렀던 119, 그리고 그 속에서 뒤늦게 배워간 거절의 기술까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고, 아들 민수는 며느리 소라와 함께 서울에서 맞벌이로 살면서 손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네 약국에서 일했었는데 65에 그만두고 나서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1년 전부터 하나의 약속을 해왔습니다. 동해, 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이었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좀 써도 되지 않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새벽 바다를 보러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2번이나 어긋났습니다. 첫 번째는 큰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전화 때문이었고, 2번째는 며느리가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어 손주를 봐 달라는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오래전에 사둔 목도리를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한 번도 목에 둘러보지 못했던 밝은 베이지색 목도리였습니다. 가방에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간식도 챙겨 넣었고, 보온병에는 따뜻한 차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설레는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누가 뭐래도 일찍 나가겠다고, 이번에는 절대로 약속을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기차 출발 시간은 9시였고 친구들과 역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은 8시 반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옷을 입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희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시 20분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 시각에 걸려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집에서 긴급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해서 긴급 휴원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큰아이를 오늘 하루만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고 자신도 오늘 고객사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었던 옷, 처음 둘러본 목도리, 그리고 이미 체념한 표정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기차 시간, 예매해둔 표, 역에서 저를 기다릴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손주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울질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친구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같이 가자. 그렇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답장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또야? 그래, 어쩔 수 없지. 몸 챙겨.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고 보온병에 물을 버리고 목도리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들이 손주를 데려올 때까지 멍하니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 약속은 이렇게 3번도 미뤄지는데 자식 부탁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날도 결국 손주를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아이와 함께 있었고 점심은 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해주었고 오후에는 근처 놀이터에 데려가서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이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서둘러 돌아갔고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한 잔을 꺼내 마시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됐나 보다 싶었습니다. 낮에 된장찌개를 너무 짜게 끓였던 것 같기도 했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이만 챙기느라 속이 쓰렸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앉았다가 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다시 누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아들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말, 아이들 재워야 한다는 말, 택시 타고 병원 가보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도 생각했지만 이 시각에 전화를 받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주소를 말하고 증상을 설명하는 내내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혼자서 응급 전화를 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보며 실려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달려갔는데 정작 내가 쓰러질 때는 이렇게 혼자 실려가는구나.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그 손길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낭염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왔다고 자식들한테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응급수술이라 보호자 없이도 제 동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면서 저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혼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되기 직전 저는 천장의 하얀 조명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자식들은 엄마가 마지막 순간을 혼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미안해할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양옆 침대에는 보호자들이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고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 옆에는 접힌 휠체어 하나와 텅 빈 의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언제 오시냐고, 필요한 물건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참 길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기계음들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구나. 내가 평생 자식들 곁을 지켰는데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는 이 차가운 병실에 혼자 누워 있구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받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장 아플 때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병실에서 보낸 그 긴 밤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을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 제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 삶을 접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큰 손주가 태어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같이 살면서 아이를 봐줄 수 있겠냐고. 어린이집은 아직 어리고 아프기라도 하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낫다고, 자식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살던 인천 집을 세놓고 짐을 정리해서 서울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66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의 대부분을 맡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손주를 깨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손주 낮잠을 재우고
저녁장을 보고 다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퇴근하면 제 하루는 거의 끝나 있었지만 손주는 엄마 아빠를 보고 신이 나서 다시 놀자고 보챘습니다. 저는 피곤한 며느리 대신 손주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주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제 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도 똑같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 복지관에서 하던 탁구 모임도 그만두었고 성당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손주가 아프거나 며느리가 야근을 하거나 아들이 회식이 있으면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저를 약속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못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식 인생을 대신 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엄마의 도리 아니냐고, 자식 돕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 친구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표는 항상 자식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었고 제 일정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늘 우선이었고 제 감정보다 그들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3년을 함께 살다가 다시 인천 집으로 돌아온 것은 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 엄마가 좀 쉬라고 했고 며느리도 이제는 자기들끼리 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씁쓸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불러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달려가야 했고 방학이 되면 또 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장을 가거나 아들이 야근을 하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방을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약속을 미루고 제 계획을 접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엄마의 역할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자녀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얼마나 남겨두고 계신가요? 수술 후 일주일을 병원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퇴원하는 날 차를 가지고 왔고 며느리가 집에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밤을 보내며 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나를 다시 앉히자, 내 시간을 내가 지키자, 자식들의 부탁에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지 말자는 다짐들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이틀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예 초급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제목이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붓글씨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느라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잊고 지낸 취미였습니다. 포스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4시간씩이면 8시간입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다는 대답을 듣고 떨리는 목소리로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강료를 입금하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첫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1시쯤 집을 나서며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셨고 제 앞에는 새하얀 한지와 먹,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을 갈 때 나는 냄새, 붓으로 한지를 쓸 때 나는 서걱거리는 소리, 옆자리 분들과 나누는 작은 웃음소리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그 시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손주 생각도 자식 걱정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붓 끝에 집중하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영희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이렇게 단순한 사실이 그토록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남편 회사 사람들과 저녁 모임이 있는데 그날 아이들 저녁을 챙겨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목요일은 제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무 고민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 수업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며느리의 모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날은 내가 수업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다른 날은 괜찮으니까 그날 말고 다른 날로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아, 그러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며느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깨가 조금 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제 시간을 지켰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을 건강하게 지키는 선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식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해 본 게 언제였나요? 첫 거절 이후 며칠 동안은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 한두 번씩 오던 카톡이나 전화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며느리가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제 거절로 인해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아들 부부의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서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하고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닷새쯤 지났을 때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평소와 다르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소라랑 오늘 크게 싸웠다고.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결국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엄마가 소라한테 전화해서 좀 말해달라고, 엄마 말이라면 소라도 들을 거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들 편을 들고 며느리를 달래고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온갖 감정적 소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아들한테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며느리한테는 민수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변명하고, 양쪽 눈치를 보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결국 둘 다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 중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상당수가 자녀 부부의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중재 역할이 노년기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모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엄마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너희 둘이 대화로 풀어야지. 엄마가 중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니? 너는 어른이고 소라도 어른인데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다른 집 엄마들은 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달래주고 그런다고. 엄마만 이렇게 매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정하다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매정한 게 아니라 너를 진짜 어른으로 대하는 거다. 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일 술 깨고 소라한테 먼저 연락해서 대화해 보거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며느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서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니었을까? 내가 항상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옳은 일을 했다. 비록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 부부의 싸움에 중간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6장. 냉전의 시간, 그리고 이상한 평온. 그 전화 이후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카톡으로 오던 손주 사진이나 영상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간단한 안부 문자만 왔을 뿐, 예전처럼 언제 올 거냐는 질문이나 뭘 준비하면 좋겠냐는 상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고 아무 알림이 없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에 마시다 남긴 컵이 그대로 엎어져 있었고 달력은 넘기는 것조차 잊은 채 지난달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집안에 소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켜둔 것뿐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수저를 들고 있다가도 문득 멈춰 서곤 했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걸까? 자식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밥맛을 빼앗아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위로해 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한 일이라고, 이제라도 선을 그은 게 다행이라고 말해줄 것이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안과 자책감 속에서도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혹시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하루를 제가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이 비록 그 하루가 때로는 텅 비어 있고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서예 학원은 계속 다녔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교실에 앉아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면 어깨가 으쓱해졌고 작품이 잘 써졌을 때는 사진을 찍어 간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분들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영희 씨였습니다. 제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요즘 읽는 책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자식 자랑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참 편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나무를 바라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시간이 죄책감 없이 즐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식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있는 요가 수업이었는데 몸을 움직이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 마음까지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님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몸의 유연함이 아니라 마음의 유연함이라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집안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장난감과 아이 옷가지를 한쪽에 쟁여두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제 책과 붓 한지를 놓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제 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책을 읽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낸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의 그 냉전 기간 동안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조금의 거리가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와 잠시 냉전이 올 때 그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냉전이 한 달쯤 지속되었을 때 어느 토요일 오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되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소라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고 아들 손에는 과일 상자가, 며느리 손에는 건강식품 포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 보내고 둘이만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것은 무언가 할 말이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같은 가벼운 주제들이 오갔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거실로 돌아와 맞은편 의자에 앉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차려입은 옷차림으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계속 걱정이 된다고, 지난번 수술 때도 혼자 응급실에 가셨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집도 오래됐고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이참에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과 효도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 사이로 비치는 다른 의도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 돌봄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학원비에 방과 후 돌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좀 좁아서 평수를 늘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집 전세금이나 매매금을 보태면 훨씬 나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면 손주 돌봄 문제가 해결되고 제 집을 정리하면 그들의 주거 문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계산 말입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롭기도 하고 건강도 걱정되니까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시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면 좋을 거라는 막연한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제안이라면 내가 서예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있을지, 내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부터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동거나 합가가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대 간 갈등과 돌봄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명확한 역할 분담과 개인 공간 보장 없이 시작된 동거는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주는 마음은 정말 고맙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시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같이 살자는 자식들이 어디 있냐고, 엄마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는 거라고. 너희와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선택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솔직한 선택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합가 제안을 거절한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걱정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엄마가 요즘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을 조금 챙긴다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편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둘째 손주 학원비가 밀려서 독촉 전화가 왔는데 이번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당장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제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깎아가며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세워둔 기준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내 집은 내 선택으로 지킨다. 내 시간표는 내가 짠다. 그리고 자식의 문제는 최대한 그들 몫으로 돌린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이제 내 노후 지키느라 바쁘단다. 학원비가 급하면 학원을 잠시 쉬든지 아니면 너희 부부가 지출을 줄여서 해결해야지. 그게 엄마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요?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매정한 게 아니야. 엄마도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내 생활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제 어른이고 너희 가정의 문제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게 진짜 독립이고 성장이란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는 짧은 대답 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세우는 말이다. 제가 평생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서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힘을 기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진짜 용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 용기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71살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무섭고 떨리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사느라 바쁘다. 이 한 문장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참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전화 이후 석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고 손주들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관계가 영영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냥 그 한 줄이었지만 저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너희도 건강해라. 일주일쯤 후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부탁하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 하시냐고,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냐고, 불편한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예전의 당연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오겠다고 통보했을 텐데 이제는 제 시간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은 서예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일요일 오후는 괜찮아? 오후 3시쯤 올래? 그렇게 주고받은 문자 속에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순응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대화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주들이 달려들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그린 서예 작품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예는 재미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도 하는데 내 작품도 한 점 걸렸단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고 그 표정에는 예전의 형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3시간쯤 함께 있다가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있다 가라고 붙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에서 손주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할머니 바쁘지 않을 때 또 놀러와. 아들이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은 어때요? 또 시간 되시면 저희가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토요일 저녁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자.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전히 같은 엄마고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이닥치던 방문이 미리 약속을 잡는 것으로 바뀌었고 당연하게 요구하던 태도가 조심스럽게 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시간을 지키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예 학원은 계속 다니고 있고, 이제는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요가 수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글쓰기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손주 장난감으로 가득했던 제 집은 이제 제 책과 작품, 취미 도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3번이나 미뤘던 동해 바다 여행을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새벽 바다를 보며 친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순간을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명확한 경계와 존중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위를 맞추지 않기로 결정한 날,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사느라 바쁘다. 이 말은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언제나 그래 알았다만 말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는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어른인지요. 이른을 넘어서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사느라 바쁘단다. 뒤늦게 배운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